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9일 프리마켓 뉴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먼저 현재 미국 출발 증시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FOMC 직전이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제 소식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0.3%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중국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이 H200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국은 받지 아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엔비디아가 밀려내려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오늘 분위기 보시면은 러셀 2000 현재 약간 뭐 SMR이라든지 뭐 블룸에너지, 오클로 그리고는 아이온Q 같은 종목들 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선물 시장 전반을 놓고 보시면은 나스닥과 S&P 500은 보합인 상황이고요. 유로스톡스는 0.12% 정도 하락하고 있다.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색깔이 많이 화려한 쪽이 원자재인데 원자재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러우 전쟁 협상도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죠. 우크라이나가 유럽 주요 국가들과 협의를 거친 수정 종전안을 곧 미국 측과 공유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소식에 국제유가는 정규장에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간밤 정규장에서 $5를 돌파를 하더니 지금은 한 1.7% 정도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게스트 모시고 또 저희가 또 아주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뵙네요.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차피 FOMC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FOMC 전후로 뭐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산타 랠리, 사탄 랠리 뭐 내년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말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2026년도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FOMC 전후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는 뭐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질문. 일단 저희가 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어서 요거 먼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로봇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계속 이제 우리가 AI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에서 로봇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AI 투자 계속 할 만하다. 사실은 지금까지 2023년 1월 달에 챗GPT 1월 즈음에 나온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네. LLM이잖아요, 대부분. 네. 뭐 이미지 있어 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LLM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조금은 있겠죠. 구독료 정도인데 네. 그게 정말 이 산업에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투자를 앞으로 계속할 거고, 그걸 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올까?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이 며칠이었죠? 제가 갑자기 12월 3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그 로보틱스 육성 정책 네. 발표를 딱 하는 걸 보고 확실히 미국 정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저 사람은 뭐 미국 뭐 무슨 미국에 자꾸 이렇게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네. 확실히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그때 표현드렸던 대로 지난 30년 동안 거의 뭐 1280% 원화 기준으로 한 2500% 상승을 만들었던 게 이런 유효적절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이제까지 최근에 보고 있으면 뭐 제미나이 3부터 오늘 12월 9일 날 현재 챗GPT 5.2 버전도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뭐 아마존에서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 12월 3일 날 이 로보틱스 산업 육성 방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오, 네. 확실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간 부분의 경쟁력, 다시 말하면 이 다이나믹스가 역시 살아있고, 또 그걸 아주 적재적소의 이 정책적인 방향을 잘 핸들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자료 띄워놓은 그 좌측 상단에 TCJA, IIJA, 그다음에 뭐 칩스 액트, IRA,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해묵은 얘기들이잖아요. 네. 2017년도에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작품입니다. 저게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OBBBA의 전신이에요. 오, 그러니까 텍스 네. 컷
세금 깎아주면서 일자리 만들어내자는 법이 TCJA 법안이었고 그걸 보완한 게 참고로 가장 밑에 있는 OBBBA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IIJA법, 인프라법 기억나세요? 네. 저게 저희 바이든 정부 때 만들긴 한 건데 사실은 트럼프가 준비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 네. 이후에 칩스 액트 반도체 IRA 저게 이미 해묵었지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올해 주가 한 70% 상승했나요? 한 80%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만큼의 경제 성장이 탄탄했나?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 지원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뜬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포디엄에 나와서 저렇게 로보틱스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에 해당하는 법안이 곧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경험했고 전공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관련 법안이 나옵니다. 참고로 IIJA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50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낙후돼 있었던 인프라, 뭐 공공 뭐 건물, 병원, 도서관, 도로, 하다못해 항만까지 다 개비하자는 법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고 미국 어떤 산업 활동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이따가도 또 다루고 싶거든요. TGA 저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돈 뿌려대고 하는 게 다 저런 일환으로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유지되는 거, 산업활동 육성되는 거 굉장히 큰 영향, 파급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 칩스 액트는 말씀 안 드려도 반도체 산업 육성하자는 거, 저거 AI 전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IRA가 저게 사실 8만 4개 조항이 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5만 1,734번 조항에 네.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이 있어요. 그걸 5만 번까지 다 이렇게 저 다 분석을 해서. 봤습니다. 와. 그래야 제가 방송에서 미국 전공했다고 자랑할 만하지 네. 않겠어요?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까지 있고 그 안에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원전 SMR 그런 게 다 저 법에 근거해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족이 좀 길었는데 로보틱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아까 제가 모두에 LLM이 돈 되겠냐. 그러면 사실은 이 AI라는 게 돈이 되려면 이 수익화가 되려면 뭔가 이제 피지컬 AI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강조드리면서 저는 뭐 종목 전문가는 아니고 종목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연초부터 여러 방송에서 AVGO, 브로드컴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슨 표현을 드렸냐면 이 AI가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의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면의 앱 형태로 개발이 될 거다. 거기에 필요한 뭐랄까요 테일러메이드, 네. LLM이 어떤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확장이 될 거다. 네. 거기에 길목이 브로드컴이다. 이런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로보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강조했으니까 조금 먹고 빠져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은 빨리 와요. 저는 그래서 1, 2년 정도 있다가 인프라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뭔가 뭐 로보틱스라든가 사실 말씀이 좀 긴데 네.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무 길어서. 네. 하다못해 그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게요. 이 높이 제한이 있어요. 공간의 제한이. 네. 나무가 아무리 길어도 사람이 그거 직접 따야 되는데 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어느 정도의 높이 공간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드론 나왔죠. 드론에다가 AI 칩 꽂아서 예를 들면 복숭아 모양 색깔 요거 됐을 때 따 그러면 알아서 딴다는 겁니다. 공간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미 지배를 했죠. 물론 네. 그 지배는 계속 가긴 갈 겁니다. 대신 주가는 좀 하락할 거라고 계속 제가 연거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야는 AI가 접목이 됨으로써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분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지난 12월 3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로보틱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저는.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떠오르는 거는 지금 국내에는 이제 로봇 검색하면은 테슬라 아니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이런 종목들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약간 로봇을 테마성으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환경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돈이 될 것인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뭐 드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AVAV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막상 보면은 군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럴 때 투자 전략을 뭐 ETF로 가져가는 게 좀 좋을지. 굉장히 좋은 테이바님, 굉장히 좋은 포인트 얘기해 그럼 주셨고요. ETF 쪽으로 이렇게 저는 당장은 ETF가 훨씬 더 적절한 투자 수단일 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홍보도 할 겸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21년도 자문사 인수한 다음에 네. 고유적으로 최초 투자한 게 22년도 1월부터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우라늄 ETF 투자했거든요. 오, 아마 네. 최초로 투자했을 거예요. 그때 6개 테마를 딱 선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라늄이었고 반도체였고, 그건 계속되고 있고, 그때 같이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였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투자했죠. 근데 그때 스터디를 쭉 해보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라는 게 뭔가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고 시장 지배력도 있고, 뭔가 그 뭐 어떤 영업 상황이라든가 수익도 어느 정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무르익은 이런 회사가 아직은 없어요. 네. 로보틱스 관련한 종목 중에. 네. 특히 대반님 보시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장난감 수준의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뭐 그나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핵심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건 한 10여 년 전부터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비상장 회사들을 다 매수 매집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좋은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저 사실 지난 3년 동안 테슬라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번 로보틱스가 딱 나오면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냥 뭐 소견이긴 해. 저는 종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큰 테마나 흐름을 보는 사람으로서도 테슬라가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도 뭔가 투자할 거를 스터디할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이제 로보틱스를 보고 있었는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돌아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떤 종목 하나를 뭐 엔비디아, 넥스트 엔비디아를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네.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 회사들의 펀더멘털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거기도. 퀀텀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ETF로 투자하는 게 당장은 좀 유효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로봇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환학이라든지 키엔스 같은 기업들에 관심이 되게 높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요런 상황에서도 정말 돈을 버는 로보틱스라고 하더라도 ETF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쪽은 뭐 따로 이렇게 비중을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지. 그거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의 몫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장이어도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먼저 판단할래,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할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ETF 시장 투자가 조금 규모가 더, 커지는데 ETF로 왜냐하면 따라가자.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란 네네네. 말이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전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AI 다음에 정말로 이게 소프트웨어 혁명이 끝나면 하드웨어로 넘어와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백악관의 발표를 매우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하나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도 또 전해주셔야죠. 네, 이번에는 12월 FOMC 회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2월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어느 부분에 둬야 할지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실 뭐 요번 그 12월 FOMC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네. 이미 다 알려진. 네, 페드와치에서도 그렇고 거의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네. 거의 80~90%를 이제 인하하는 걸로 봤잖아요. 네. 대신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 네. 스테이트먼트는 아마 이렇게 비슷한 워딩이 있을 건데, 이제 거기에 어떤 워딩이 빠지고 들어가느냐 뭐 이 정도가 중요할 건데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에서 매파적인 인하냐, 중립적인 인하냐, 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 인하잖아요. 네. 완화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날 좀 빠진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겠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제 늘 아시겠지만 3, 6, 9, 12월 달에 발표하는 거는 점도표 닷플랫하고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네. 펀더멘털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페드에서 보는 앞으로 향후의 실업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경제 성장률 이런 걸 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누구 입을 미루어 짐작을 많이 할래라고 하시면 저는 다른 제롬 파월의 입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네. 정책적인 방향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케빈 헤셋, 네.
베센트. 베센트. 네, 저도 점장. 네. 요새 하도 캐비넷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쵸, 차기 그쵸. 연주는 의장 후보네. 스캇 베센트의 입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EP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사전 우리가 향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하다못해 실업률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네. 상당히 중요한 그 뭐 잣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요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 요 장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바로 연준이 의사결정하고 나왔을 때 그러면 앞으로 실업률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치가 나오는데 아마 그럼 연준이 좀 경기를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그렇죠. 기대감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수치를 갖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지 사실은 나플라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인터뷰보다는 이 숫자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그렇죠. 게 좋을 저걸 것 같다. 근거로 인터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분들이 2년, 3년 내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도 존경하는 부분이고 그게 맞는 것이죠. 외부에서 막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리고 올리고 이거 정책 신뢰성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런 거 안 봐요, 저런 거. 저분들의 말도 중요시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저 SEP 테이블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국채 금리가 꼬리를 들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를 꼭 한번 7페이지 그래프인데요. 두 개 그래프 중에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의외시죠? 빨강색이 정책 금리 레벨 수준이고요. 흐름이고 초록색이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작년 가을에 금리 두 차례 인하시킬 때 파란색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떴죠? 튀어 올라왔죠. 튀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번이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건 완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완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량이 증가할 거고 경제 인플레이션 상승이 압력이 가중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선취매 또는 선매수 이런 이제 저걸 우리나라 또는 외국 월가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니까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시장은 늘 방정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런 움직임을 갖고 또 무슨 채권 자경단이 어쩌고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리 저도 앞으로를 지향하면서 투자 전략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채권은 훨씬 빠르고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반영해서 최근에 뜬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 반해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옆에 주요 상품 가격이 아시는 대로 구리,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연초에 거의 한 30% 상승했어요. 저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저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한다는 얘기는 저걸 기반으로 뭔가 수입 원자재들이 가격이 뜰 것이고 그걸 수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수출가격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서플라이 체인 기간을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 한 6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것들이 올해 한 11월, 10월부터 저렇게 떴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떴다고 보면 내년 초에 이제 PC라든가 수입 물가라든가 지난주까지 발표된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PC는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내년 초반에 이 물가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FMC 12분 중에 두세 분 빼고 나머지가 딱 지금 갈려 있잖아요. 네. 노동시장 붕괴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물가가 분명히 천정부지로 튀어오를 것 같대라는 반은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물가 괜찮은데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으니까 내려야 돼. 반면에 아까 말씀 여기는 그래도 동결해야 돼.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게 연준 위원이라든지 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플로우로 보다 보니까 주말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밑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언급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거 FOMC 지나고 1월에 나오는 이제 데이터 쏟아질 텐데 거기서 인플레가 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살짝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몇 프로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퍼센티지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수치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띄워준 그래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실시간 네. 물가 지표예요. 저게 2022년도인가부터 코인베이스의 당시의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친구가 지금 발표되는 CPI, PC 이런 거 다 한 달 이연해서 발표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개의 전 세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물가 지표를 발표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표가 돼요. 절대 수치는 틀립니다. 저게 지금 좌측, 우측에 2.5라는 게 이를테면 1년, 연간의 CPI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수치는 분명히 틀려요. 산식이 틀리니까. 근데 패턴이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2년 동안 저걸 계속 보고 있고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빨강색 캡션 띄워놓은 부분 말고 그 좌측에 골짜기 큰 거 2개 보이시죠? 네. 그게 올해 연초입니다, 저게. 네. 연초에 1.6, 1.34까지 갔다가 우리 올 연중 가을 오면서 푹 튀더니 떨어지더니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저 빨강색 부분에 튀는 부분이 이제 11월, 12월, 1월 이 물가를 먼저 실시간이니까. 그럼 지금 추세를 봐보시면 공격적으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다시 조금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한 단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레벨업이 돼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봤던 CPI라든가 지난주에 봤던 PCE 레벨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올 공산이 있지 않을까. 저게 실제로 살아있는 데이터를 갖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 같으면 250만 개 데일리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고 아까 상품 가격 상승하는 걸 보면 내년 초 정도가 뭐 그래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펀더멘탈하게 물가는 조금 상승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잠잠해져 있지만 4월 달에 그 관세 때려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관세 때렸잖아요. 입각하기 전에 평균이 2.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이태 그 거래 상대국들이 때렸던 평균 실효 관세가. 근데 지금 거의 10에서 한 15% 사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몇 배 상승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는 수입 업체들이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부라도 적어도 정가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를 조금 이제 우리가 미리 좀 본다는 측면에서 물가가 조금씩은 우려가 되는 그런 그림이 하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가 약간 이제 시장이 방정맞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래서 내년도에 네. 아까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최소 2, 3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어제 월가에서 컨센서스 발표한 거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향후 2년 동안 2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아는데 월가에서 모르겠냔 말이죠. 네.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사실 뭐 뜨는 해, 지는 해라고 파월 의장의 입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의 인선이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파월 의장 임기 후반에 약간 네임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조기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캐비닛 시세대에서는 우리도 뜨는 해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론 보시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중심을 좀 지키자는 입장에서 네. 그 뜨는 해, 지는 해가 뭔 의미가 있으면 그 FMC는 제롬 파월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도 제롬 파월 막 정말 거대 구루들만 이름을 언급해서 그렇지 저기 그 FMC 멤버분들이요 감히 쳐다도 못 볼 그런 분들이에요. 뭐 네. 예일대 무슨 스탠포드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굉장히 뎁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외둘러서 표현드리면 저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분들은 정말 경제학자로서의 뉴트럴한 견지를 계속 이제까지는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조금 우리가 회자됐던 게 캐비넷 셋이 워낙 왕비둘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경제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다른 모 방송에서 MC님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더니 반대로 표현하시는데 재밌었는데 캐비넷 셋이 지난주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금리 인하도 코셔슬리하게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금리 인하 횟수는 데이터를 두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까지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저는 그래도 FMC 의장이 된다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할게요라는 천명을 한 거 또는 시장에서 판단한 것처럼 한 3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채권 자경단들이 월스트리트 기사를 통해서 너 와서 쓸데없이 완화하면 우리 채권 다 던져버릴 거야. 뭐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네. 미국 시장이 아주 자정작용이라고 봐요. 아주 투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말 발언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세무조사 다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인터뷰했을 때 주말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표다. 좋죠. 네,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채권 시장 인플레를 보고 아마 좀 불안한 게 1월 초에
이제 새 파워르장 후임을 선정한다 했는데 그게 인플레 데이터랑 엮였을 때 이 방정받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네. 길게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만약에 같다. 방정 맞아서 시장이 하락해 준다면 네. 또 한 번 연초에 주는 저가 매수 네, 되겠죠. 매수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로봇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그리고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도에 대한 이제 뭐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UBS 이런 데가 대부분 13에서 15% 정도 내년도에 이제 EPS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의 EPS를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풀고 이제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계속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천 초반 그리고는 뭐 S&P 500 기준으로요. 그리고는 좀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8,000에서 8,500까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일단은 뭐 AI 관련돼 가지고 챗GPT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투자자 기준에서는 좀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뭐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 현금 흐름도 그렇고 얘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찌 보면 이제는 옥석 가리기 단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럴 때 투자자가 어떤 관점으로 좀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너무 어렵게 주셔가지고 질문을 짧게, 아니요. 간결하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저는 그래도 결국은 수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장기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매출이라고 봅니다. 기업 펀더멘털 수치 중에. 왜냐하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반영하는 게 주가고 장기 흐름이라는 건 결국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압도적으로 매출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까지 오라클을 포함해서 매출 괜찮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EPS 성장률, 이익 성장세란 말이죠. 네. 해묵은 얘기 다시 한번 드리죠.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17배 상승한 거는요. 2023년 3분기 때 분기 EPS 성장률이 430%였습니다. 어마무시했죠. 그 다음 분기 2023년 4분기에 혹시 기억나세요? 몇 프로 상승? 640% 상승했어요. 그리고 400%, 300%쭉 하다가 지난 2, 4분기, 3, 4분기 때 60%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요거를 몇백 프로 분기 EPS 성장률을 17배가 반영한 거예요. 근데 이제 60%까지 안정화되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기업 이익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EPS가 지금 보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보니까 마켓 컨센서스가 S&P 500의 전체 평균 EPS가 280불대가 최고였거든요. 지금 300불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의 이익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업종별로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지금 AI 중에 뭐 오라클 특히 코어위브 같은 데가 네. 지금 자금난 때문에 이 두 개 회사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 괜찮은 수준입니다. 네. 모르죠. 뭐 오라클이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자금 상황, CDS 프리미엄 뭐 1.4 몇 프로까지 뜨고 이런 것들을 때문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면 그런 거 투자 안 하면 되죠. 왜냐 그 종목 아니고 투자할 게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겠지만 네.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오라클과 코어위브는 투자에서 제외해야 된다. 아니 지금 당장은 수치가 안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악재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라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쵸.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막 다 뜯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 큰 그 펀더멘탈 이슈 중에 재무 구조가 일단 불안한데 굳이 거기다 투자할까 말까를 뭐하러 따지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투자할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엔비디아 어제 발표했죠. 아까 언급 주시던데 H200 호퍼 승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걸 중국이 뭐 또 쓸데없는 좀 자존심 부리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받을 거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일단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매출이랑 그다음에 EPS. 근데 일단은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시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은 일단 뭐 이거는 뉴스가 좀 논의 뉴스긴 한데 어제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이 2026년도부터 AI에 광고를 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AI에 이제 광고가 같이 닿고 그다음에 약간 구독 플러스 광고까지도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면 현금 흐름이 개선됐을 때는 좀 더 내년도를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4개월 전에 개인 계좌에서 구글을 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AI 관련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AI 계속 소프트웨어만 얘기했는데 거기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같이 포함할 수 있겠네요. 거기 뭐 프레임워크라고 표현들을 네. 하는데 이제 파생 투자니까 네.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표현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력 배송 이게 그 금광 캐는 분들한테 청바지 팔아서 돈 더 많이 벌었다고 네. 그런 파생 투자 관점에서 전력 배송 쪽이 가장 저는 핫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 자문사 시작하기 잠깐 쉬면서 이 발전소 사업 관련한 사업을 살짝 하다가 네. 그거 조금 압니다, 제가. 발전소 하나 짓는 것보다요. 이 전국의 배송, 배전, ESS 깔고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돈이 많은 작업, 드는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IIJA 입법 3년 전에 통과시켰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TGA가 그만큼 중요한 거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TGA 잔고가 참고로 뭐 말씀 나온 김에 11월 말일 날 1조 딱 찍었다가 그 사이에 9천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9,500억 달러이 늘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8,700억 달러 다시 줄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고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공무원들의 월급도 포함이 될 거고 배송, 배전, 산업, 뭐 공공 건물 짓는 것도 다 거기에 지원금이 포함이 될 거고 지출할 거란 말이죠. 이러면 매크로 환경 자체가 트럼프도 아시겠지만 워낙 친시장주의자잖아요. 그 호퍼 그 승인도 해줬고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 찾아보시면 그 파머들 그 농부들한테 120억 달러 또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자꾸 말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제가 어쩌다 트럼프 얘기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저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 기본적으로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그렇죠.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소식이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아직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500원, 일각에서는 1,540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저기 뭐 환율이 1,540원을 갈지 그건 모르죠. 유가하고 환율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네.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자료 준비하신 대로 분명한 건 이런 거죠. 다 해먹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달러가 지금 주요 통화 가장 거래 비중이 많은 유로화 대비해서는 약세입니다. 네. 재팬 엔화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분명한 큰 방향은 달러가 지금 약세긴 해요. DXY도 100 뚫고 넘어가지 않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유독 원달러에 대해서만 강세해요. 그러면 문제가 달러에 있는 거냐 원화에 있는 거냐 그 문제 원인은 원화죠. 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통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이분 사회, 문화 뭐 다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경제 펀더멘털을 논하기 이전에 이번에 뭐 사인은 아직 안 돼서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팩시트 공개는 됐지만 한국에서 발표한 팩시트하고 미국에서 발표한 팩시트 틀려요 지금. 네. 다르고 뭐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몇 천억 달러 이상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퍼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들이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요새 투자 잘 되거든요. 수출 잘 되거든요. 문제는 수출이 잘 되면 달러를 번 걸 가지고 원화로 바꿨었는데 추상컨대 제가 볼 때 주요 거대 기업 수출해서 돈 번 기업들이 원화로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얼마 전에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서학개미들 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원달러는 뭔가 하여튼 파열음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죠. 주가는 잘 가는데 원달러가 안 빠진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펀더멘털하게 딱 헌치는 원달러가 당장 막 1,400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기에는 네. 굉장히 가능성 낮아 보여요. 사실은 올 여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우리나라 주가 굉장히 막 고공행진을 할 때 이 원달러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 지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의 불확실성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J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네. 12월 달이 금리 인상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할지 안 할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 거의 잃어버린 30년, 뭐 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한 10년 전에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해서 저성장의 국면을 살짝 탈피하는 국면이에요 지금. 이게 완연하게 탈피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초입에 있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3, 4분기 성장 GDP 성장이 또 훅 꺼졌어요. 금리 잘못 올렸다가 성장률이 더 빠져버리는 걸 택할까 인플레이션 조금 오른 거 잡겠다고 인상을 택할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뭐 파생에서 늘 엔화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CFTC 엔화 순 매수 포지션 보면 작년 9월 달에 막 난리 났을 때가 마이너스 18만 계약이었거든요. 올 2월 달에 17만 계약까지 갔다가 지금 6만 5천 계약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 돼서 다시 엔화를 산다? 이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엔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저는 원화를 엔화랑 딱 연동시켜서 많이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원화가 약세인 것도 맞지만 이게 엔화 약세 때문에 가는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거래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엔화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이제 160 근처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1,5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도 우리가 연동하는 보면서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엔화의 방향을 보면서 원화를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 이충강 대표님 뭐 이야기들 다 얘기했을 때 제가 딱 귀에 꽂힌 얘기는 채권 자경단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정맞은 시장에 있어서 내년 1월 돼서 인플레가 좀 올라오면은 약간 방정맞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로봇의 전력 인프라까지 확장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내년도에 또 저가 매수 기회로 그런 방정맞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